시장의 흐름 그리고 왜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코스피의 차트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차트는 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아, 네. 역시. 인포맥스 라이브여서 인포맥스에서 네, 뽑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지금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요. 이 빨간색 막대기 길게 나와 있는 이 양봉이 오늘 나왔던 거고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이 많고 드디어 이제 지루한 횡보 장세가 끝나고 이제 가지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만나보고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했던 많은 매니저분들의 의견들은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올라도 할 말 없는 정도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언제 반영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았던 불확실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테이퍼링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미국 부채 한도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아직 근데 해결된 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알게 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피크아웃을 악재의 피크아웃, 우려의 피크아웃이라고 적용해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후 피크아웃을 걱정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시장에 대한 우려가 피크아웃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악재들이 좀 진부하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어요. 좀 물론, 지겹죠? 네, 약간 진부한 다 지금 뭐 테이퍼링도 그렇고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네. 또 이따가 델타 변이는 아마 또 정희석 이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진부한 감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그것도 피크아웃 아니냐 네, 그런 네, 얘기들이 있는 그렇게 거죠. 볼 수도 그 있죠. 우려도 이제는 좀 어차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제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이 그림을 아마 보시면 이제 단태님도 보시면서 이 정도였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것 저는 같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음. 이렇게 개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개인이 좀 많이 사셨다라고 볼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외국인이 주황색, 기관이 노란색, 그리고 이제 회색 위로 올라간 게 이제 개인인데 연초 이후로 수급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60조 원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새롭게 산 규모가 60조 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한 20조 매도, 기관이 대략 한 40조 정도 매도했고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합쳐서 한 1.5조 정도 사면서 20조 팔고 지금 1.5조 지금 처음 산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샀는지 한국 주식을 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첫 번째는 환율을 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그림은 환율이 2018년부터 이렇게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보여드리는 차트인데 제가 이 점선으로 그려놓은 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 선이냐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있는 레벨이고요. 그러니까 1150원이라는 레벨을까지 올라가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그런 위험은 느끼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환율의 움직임은 찍고 그러니까 1150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이 좀 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외국인들도 적극적인 매수를 들어오기가 어려웠을 텐데 환율이 더 올라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세가 되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가 보는 코스피의 집가 하락보다도 좀 더 많이 빠지는 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에 이제 무국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장에서 많이 얘기 나왔던 이제 외국인 매수의 이유로 얘기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규제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낫겠다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니까
한국을 추종하는 그런 지수 혹은 펀드를 따로 만들어 달라. 오. 이런 얘기를 하는 외국인들도 최근에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도 주식을 매도하기만 했던 올해 내내 20조나 팔았던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아직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로 자금이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고요. 주가도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매니저들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혹시 단테님 아세요? 이게 근데 일단은 약간 매니저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종목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하고는 달라서 이게 네. 이제 500조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총이 2,200조니까 대략 한 20% 초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삼성전자를만 가지고 삼성전자를 너무 꽉 채워서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막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재미없을 때는 이렇게 막 놀다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삼성전자 없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 진짜 어. 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삼성전자 없이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20%짜리가 움직인다. 이게 다시 사실 삼성전자가 뭐 어제 오늘 해봐야 올라봐야 얼마나 올랐어요. 그런데 그 임팩트는 매니저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막 고객들이 전화 와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3% 올랐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조금 해가지고요. 그런 항의들 막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삼성전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매니저들 사이에서 안 되겠다 여기서 놀다가 삼성전자 가자 그래가지고 역시 답은 삼성.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는 그런 흐름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수급에 대한 이제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과연 만약에 이제 펀더멘탈 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이 산다고 하더라도 저러다 말겠지라고 해버리면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올라갈 만하지 충분히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려가 있었던 거고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니 올라갈 만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들 사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철강 전기전자 업종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이게 연초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 그림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연초에 바짝 엄청 많이 올랐다가 이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습니다. 재미없죠. 1월 초까지만 올랐고 그 뒤로는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반대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월 달에 시동을 걸어서 5월 달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쉬고 있는 모습이었고 어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좀 철강 업종이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철강 업종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고 이 경기 민감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은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경기가 별로 안 좋다. 아니, 경기가 좋다 안 좋다를 네. 떠나서 네. 경기가 좋을 거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해서 실제로 좋아질 때는 주가의 퍼포먼스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주가는 꿈을 그리고 있을 때 저게 좋겠지라고 할 때 이제 주가가 더 모멘텀이 좋고 실제로 좋아져도 그냥 뭐 그런데 생각보다는 뭐 이 정도인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오프닝 주식들 이런 주식들도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 좋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재미없죠 요즘에. 네. 근데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피크아웃 하면은 이 업종도 올라가긴 할 텐데 과연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 가지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타노스님께서 의심을 한다니 실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일단 좀 지켜보시죠. 저희가 그냥 저도 이제 저희 생각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해 주실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인데, 이 서비스 업종은, 올해 보시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아요. 좋았고요. 아름답다. 정말 뭐 카카오와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업종이 계속해서 주가 수익률이 좋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창건 연구원이 후반에 이제 더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 며칠 조정을 받다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제 의약품 섹터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림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림하고는 다르죠. 제일 반대인데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반대되는 업종,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찾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야, 안 오른 거 없냐? 이제 덜 오른 거 없냐? 올해 내내 좀 힘들었던 거 없냐?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 없냐라고 얘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이제 의약품 업종인데 이 의약품 업종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종별로 이제 대표적인 업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좀 어떠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아 그래요? 그 쭉 정도?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쭉, 미래가 쭉 섹터들을 쭉 봤더니 그렇게 네.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의약품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많이 나빠 보이는 그 차트로 가는데 사실 더 떨어지진 않고 그래도 많이 그렇죠. 버티면서 좀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각 섹터별로 조망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괜찮아 보인다?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차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쪼개 보면은 또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적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주가가 올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실적을 우리 기업들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동안 사실 저도 근데 여름에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자 막 이런 분위기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려가 피크아웃 된 것 같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준비한 거는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하반기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퀄리티가 높은 주식을 지금부터는 계속 꼭 들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퀄리티가 높은 회사는 뭘까요? 주식인데 퀄리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퀄리티 하면은 네. 퀄리티 하면 질 좋다 이런 건데 뭔가 있어 보이고 네. 그죠? 이제 브랜드가 있고 막 네. 이런 것들. 여기 그 답 아직 안 보여줬나? 저희가 네네. 보여드렸나 네네. 모르겠네. 이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네. 일단 유튜브 보니까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망할 가능성이 좀 낮은 회사. 네. 망할 가능성이 낮은 회사를 저는 퀄리티가 높은 회사라고 이제 쉽게 설명드리는데 그러면은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표가 뭐냐면요. 알트만 교수님, 뉴욕대학교의 알트만 교수님이 만들어낸 Z스코어라는 그 부도 예측 모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지표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 회사가 얼마나 망할 가능성이 높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높으면 이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 지표가 1.4가 안 되면 이거는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매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기후 위기 시대의 퀄리티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이제 저는 테슬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도 최근에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저희가 이제 오늘 3부에도 나오실 정희석 이사님을 모셔놓고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테슬라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아니고 AI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테슬라를 놓고 AI 이야기만 했거든요. 그것만 해도 사실 테슬라 얘기는 몇 시간 동안 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AI 데이를 이제 네. 8월 19일이죠. 8월 19일 날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일론 머스크가 작년 8월 19일 날 지금 우리의 도조 시스템이 한 1년 정도 있으면은 좀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8월 19일 날이 AI 데이로 정해놔서 아마 AI 데이 때 도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것은 8월 19일 전까지는 AI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겠죠.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기후 위기 시대의 퀄리티를 왜 테슬라라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많은 그런 그 좌초 자산을 얼마나 들고 있느냐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는 좌초 자산은 하나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무형 자산만 잔뜩 들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나왔던 IMF의 그 경제 전망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IMF가 경제 전망한 거를 저는 자주
유심 있게 봐요.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IMF에서 경제 전망을 할 때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 표에 나온 것처럼 다이버전트 리커버리였어요. 자, 이 기찻길이 있는데 하나는 쭉 직진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비껴나가는 약간 거죠. 이렇게 되는 다이버전트. 쭉 가는 애들은 누구냐면 선진국 애들. 선진국 애들은 계속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렇게 삐껴나가는 애들은 신흥국인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퀄리티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4월 달에 전망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7월 달에 전망할 때 IMF의 전망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죄송한데 이게 인덱싱이 약간 잘라진 것 같네요. 뭔가 거꾸로 거꾸로 됐네요. 된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왜 가운데 있는 것이 신흥국이고요. 신흥국 아. 경제 전망치는 낮아졌고요. 선진국의 경제 전망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진국은 좋아지는데 신흥국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선진국이 경제가 좋아지면은 경기 부양책을 걷어들여야 되는 거고 신흥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 부양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고 반대죠. 그러니까 ECB는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그렇죠. 연준도 지금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뭐 약간 눈치 보고 간 보고 간잡이죠 지금 간잡. 그냥 막 이렇게 간보고 있지. 얘기만 하고 네. 있는 거지. 네.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도 안 정해졌고 유동성을 계속 풀고 있다는 얘기니까 부양책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은 경제 전망치를 더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더 벌어지겠죠. 다이버전트라는 것이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걸 우려해서인지 IMF 경제 전망 7월달 경제 전망의 핵심 포인트 그래서 맨 첫 장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트 라인이에요. 혹시 폴트 라인 뭔지 기억하시나요? 이 폴트 라인은 저는 책 제목이었던 책 것만- 제목 맞아요. 네, 책 제목인 것만 기억이 나요. 책 제목이 뒤에 나오고 폴트 라인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진이 날 때 이렇게 단층이 생기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 라인. 요게 폴트 라인입니다. 저 그림에 있는 저거네. 좀 맞습니다. 저기서 이렇게 자꾸 벌어지다 보면 이게 지진이 날 수도 있어. 아. 뭔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어.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그 문학적으로 좀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제가 감성이 좀 그래서 그쵸. 아까 그 되게 그림도 문학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그림도 그렇죠. 뭔가 그러니까 뭔가 뭐 이별하는 그런 열차 같은 느낌. 이별이요. 어쨌든 그리고 요거는 뭔가 이게 지진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큰일이 좀 벌어질 것 같은 되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그 시장이 주식 시장이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여전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겠지만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는 계속 밑단에서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사실 이제 어디서 어떻게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저는 전 세계가 좀 다 다이버전트 그러니까 약간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되나 양극화 네네. 전 세계가 다 그렇고 또 이게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든 걸 다 양극화 시키는 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꼭 나라뿐만 아니라 진짜 맞아요. 집단에서도 그렇고 음. 뭐 회사들도 그렇고 뭐 기술이 있는 회사, 기술이 없는 회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초 자산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런 종목, 직업, 뭐 사회 이런 것들이 다 양극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한가운데인 것 같아서 참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스트레스 지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 빵 하고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수. 그러나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환경이 유지되니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때 그런 약간 불안 심리나 뭐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떤 게 올라갈까 생각해 보면 퀄리티가 그렇죠, 있는 주식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고 뭐 저희도 이제 뭐 SK증권에서도 하반기 10월 달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를 올린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정말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퀄리티가 높은 주식들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 퀄리티가 낮은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다. 단순히 이게 재무제표 상에 나와 있는 그런 재무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너무 경기에 민감해서 남에 의존해야 되는 회사일수록 퀄리티가 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회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을 이렇게
먹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네.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막 약간 요즘 보면은 거의 테이퍼링 얘기만 해도 거의 금리 인상을 하는 것처럼 막 되게 뭐랄까 되게 좀 크게 받아들인다. 아주 무섭게 물론 이제 이게 단순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저는 이 금리 인상을 사람들이 기대 이상, 그러니까 음, 그 실체에 비해서 너무 무섭게 너무 겁먹으면. 너무 겁먹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도 제가 약간 뭐 유튜브 댓글이나 약간 네. 요즘 보면서 느끼는 맞아요, 점들 맞아요. 막 다 막 뭐 주가 뭐 큰일 날 거고 뭐 음, 막 부동산 큰일 날 거고 막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음. 생각보다 그렇게 왜냐면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럼요. 금리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인상할 거고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의 피크아웃 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에서 할 거라는 것은 이미 채권 시장에는 다 반영돼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긴장이 계속 되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태님이 얘기하셨던 그 제목, 그 책이 폴트 라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라구암 라잔이라고 하는 굉장히 천재 경제학자시죠. 네. 인도에서 그 중앙은행 총재도 하시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금융위기를 분석하면서 쓰셨던 책이 이름이 폴트 라인입니다. 이게 어디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겨서 금융위기에 빠졌는지를 얘기할 때 이게 그때의 폴트 라인인데 그 폴트 라인을 IMF에 썼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생각하니까 또 살짝 또 걱정.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이 제가 이제 뭐 이거 뭐 얘기해 보면 좋은 얘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약간 섞여 있는.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시장은 좋은 환경이다. 그런데 그래서 주가는 오를 것 같다. 제가 이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자산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 같고 이 병은 고쳐지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불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활용한다면 퀄리티가 높은 주식으로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